한국 방산 전성시대입니다. 2026년 병오년, 한국 방산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들려온 소식 하나, UAE가 프랑스 라팔 전투기 구매를 철회했습니다. UAE는 지난해부터 KF-21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냈고 한국에게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죠. 과연 한국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자 잠깐 눈이 부셨습니다. 앵커 박선영 씨가 카메라를 향해 또렷하게 운을 뗐어요. 오늘은 요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한국 방위산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K-팝, K-푸드에 이어 이제는 K-방산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는 방위산업진흥회에서 해외 수출 전략을 담당하고 계신 이준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스튜디오 특유의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방송 출연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할 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 앵커가 부드럽게 이어갔습니다. 박사님,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에 다녀오셨다고요.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먼저 그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리야드의 열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공기, 전시장을 가득 메운 제복 차림의 관계자들, 그리고 KF-21 모형 앞에 모여 진지하게 질문을 쏟아내던 중동 공군 장교들의 눈빛.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기대를 많이 안 했습니다. 중동 출장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의향서 교환하고 협력 논의하고 그러다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봐왔어서요. 박 앵커가 살짝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는 거죠? 네. 달라도 많이 달랐습니다.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생각을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리야드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순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리야드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게 있었습니다. 3월인데도 열기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차 안에서 현지 담당자가 이번 전시회 분위기를 귀띔해줬는데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번에 제일 핫한 게 한국이라고요. 박 앵커가 눈을 약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현지 담당자가 직접 그런 말을 했군요. 처음엔 저도 그냥 덕담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전시장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국관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KF-21 축소 모형 앞에서 사우디 공군 관계자들이 통역을 끼고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표정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구경하러 온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어요.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앵커도 잠시 말을 아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하다는 듯 잠깐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카메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 수도 있겠다고요. 박 앵커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방산 강국이라는 얘기는 뉴스에서 많이 들었는데 중동 국가들이 왜 하필 지금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는 건지 그 이유가 선뜻 와닿지 않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맞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오랫동안 미국, 영국, 프랑스 무기를 써왔습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는 미국 일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F-15, F-16, 그리고 요즘은 F-35까지. 그런데 그 관계가 생각보다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미국 기술이 들어간 무기는 제3국에 재수출하거나 무장을 바꿀 때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ITAR이라고 하는 미국 수출 통제 규정인데요.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게 발목을 잡아온 겁니다.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미사일 하나 추가하려 해도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죠. 박 앵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기를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 군사력을 누구 손에 맡기느냐의 문제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리야드 현장에서 사우디 공군 관계자가 저한테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워싱턴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는 주권의 문제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주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게 전투기 한 대를 사고 파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강대국 무기에 의존해온 나라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욕구가 지금 한국 방산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박 앵커가 부드럽게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KF-21은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투기라는 거죠. 가능성 면에서는 충분합니다. KF-21은 핵심 무장체계의 국산화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공동으로 국산 미사일 개발에도 착수했습니다. 수출할 때 미국 승인이 필요한 부품의 비중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게 중동 국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인 거죠.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망산 수출은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한국이 이미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놨어요. 박 앵커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천공투입니다. 천공투요? 박 앵커가 살짝 되물었습니다. 시청자들 중에 생소한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걸 아는 질문이었죠. 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방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2022년에 UAE에 처음 수출됐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까지 연달아 수출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요? 저는 잠깐 자세를 고쳤습니다. UAE가 천공투를 도입하고 실제로 운용하면서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 실전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중동은 지금 드론 위협이 일상이에요.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 공격, 이란발 미사일 위협. 그 환경 속에서 천공투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게 중동 국가들한테는 그 어떤 브로슈어보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박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말로만 좋다는 게 아니라 진짜 써봤더니 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방산에서 실전 검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능 수치가 좋아도 실제 위협 환경에서 작동했다는 데이터가 없으면 신뢰가 안 생겨요. 그런데 천공투는 그걸 이미 증명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KF-21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천공투 덕분에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중동에서 신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방공 미사일이 됐으니까 전투기도 한번 보자. 이런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죠. 저는 리야드 전시장 첫날 오전 브리핑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KAI 측 발표를 듣는데 청중석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사우디, UAE, 이집트, 이라크 공군 관계자들이 앞줄에 가득 앉아 있었는데 발표 내내 시선이 단상에서 한 번도 안 떨어지는 겁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든 사우디 관계자가 있었어요. 계급장이 묵직한 분이었는데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체계에 미국 기술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ITAR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그 질문 하나가 이 자리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전투기 성능이 아니라 자주성을 먼저 물어본 거니까요. 그걸 보면서 저는 중동 국가들이 KF-21에서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박 앵커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더 들어봐야겠네요. 박사님, 그 질의응답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박 앵커가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를 떠올리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오후에 뜻밖의 자리가 생겼습니다. 비공개 소규모 간담회였는데 사우디 공군 관계자 3명과 우리 쪽 실무진이 마주 앉는 자리였어요. 공식 브리핑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솔직한 자리였죠.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사우디 측 관계자 중 한 분이 말씀을 꺼내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 표정이 기억납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어요. 우리는 이미 미국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부품 하나 바꾸려 해도 무장 하나 추가하려 해도 워싱턴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는 주권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주권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셨군요. 네. 그 한마디에 저는 메모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이건 그냥 무기 구매 협상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수십 년 동안 강대국 무기 체계에 묶여온 나라가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분이 이어서 물으셨습니다. KF-21,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우리 손으로 결정해서 달 수 있냐고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는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 실무진이 답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새롭게 정리가 됐어요. KF-21은 핵심 무장체계 국산화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리야드에서 바로 그 협약을 맺었거든요.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공동 개발 협약이었습니다. 박 앵커가 눈을 크게 뜨며 받았습니다. 그 협약이 하필 그 전시회 기간에 체결된 거군요. 우연이 아닌 거죠. 중동 국가들 앞에서 한국이 완전 국산 무장 패키지를 갖춰가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전투기에 달리는 미사일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게 간담회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아까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사우디 관계자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장면이 눈에 선하다는 듯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저도 처음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 활동이 아니라 진짜 판이 바뀌고 있는 순간이구나 싶었어요. 박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판이 바뀌는데 KF-21이 갖는 의미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잠깐 생각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어요. KF-21은 지금 대당 가격이 약 1,000억 원 수준입니다. F-35가 대당 1,500억에서 2,000억 원 사이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가격이에요. 그런데 성능은 4.5세대급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유도 발사에 성공했고 공중급류 능력도 확보했어요.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에서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이 전투기를 이길 수 있는 기종이 많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중동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자주성 문제까지 더해지면 선택지가 더 좁아집니다. 가격 적당하고 성능 좋고 미국 눈치 안 봐도 되는 전투기. 지금 세계 시장에서 그 조건을 다 갖춘 게 KF-21 말고 없다는 겁니다. 박 앵커가 잠깐 멈추더니 살짝 다른 각도로 물어왔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의문도 드실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도 있지 않겠냐고요. 저는 속으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장밋빛으로만 그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박 앵커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리야드에서 간담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저도 복잡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어요. 중동 국가들의 관심도 진심이었고요. 그런데 방산 수출이라는 게 분위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점이 걸리셨어요? KF-21은 지금 양산 초기 단계입니다. 한국 공군의 인도가 시작됐지만 실전 운용 데이터는 아직 쌓이는 중이에요. 천공2처럼 실제 위협 환경에서 작동했다는 걸 증명한 게 아직은 없는 거죠.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건 결국 그 증명입니다. 천공2가 가진 신뢰를 KF-21은 아직 못 갖고 있다는 거군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산 무장체계도 아직 개발 중이에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협약을 맺었지만 그 미사일들이 실제로 KF-21에 탑재되어 운용되려면 몇 년이 더 걸립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완전한 자주성은 그때 가서야 완성되는 거예요. 박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산 계약은 긴 호흡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빠른 진전이에요. 실제로 KAI가 중동을 포함한 2개 국가와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저는 잠깐 말을 고르고 이었습니다. 제가 리야드에서 느낀 건 이겁니다. 중동 국가들이 KF-21을 보는 눈빛은 이미 구매자의 눈빛이었어요. 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아니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움직인 게 단순히 성능 수치가 아니라 한국 방산 전체에 대한 신뢰였다는 게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박 앵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천궁2가 먼저 신뢰를 쌓아놓고 KF-21이 그 위에 올라타는 구조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방산 수출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쌓고 실적을 증명하고 그 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국이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앵커가 카메라를 한번 바라보더니 저를 향해 말했어요. 박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UAE 측 관계자들을 따로 만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꼭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이번 출장에서 제가 가장 오래 기억할 장면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UAE 측과의 미팅은 오전 10시로 잡혀 있었어요. 전날 밤 팀장 메시지를 받고 나서 잠을 설쳤다고 하면 솔직한 고백이 될 것 같습니다. UAE는 그냥 중동의 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천궁2를 가장 먼저 도입해서 실전까지 운용한 나라. 한국 방산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나라였습니다. 박 앵커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UAE가 천궁2 첫 수출국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가요? 결정적입니다. 방산에서 첫 번째 고객이 갖는 무게가 있어요.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나라는 일종의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UAE가 그 위험을 감수했고 천궁-II가 실전에서 작동했어요. 그 결과가 사우디, 이라크로 이어지는 연쇄 수출을 만들어낸 거죠. UAE의 선택이 중동 전체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미팅 장소는 전시장 내부의 소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작고 아담한 방이었어요. UAE 측에서 나온 분은 2명이었는데 한 분은 공군 실무 담당 장교였고 다른 한 분은 방산 획득 분야 전문가였습니다. 통역이 옆에 앉았고 우리 쪽에서는 저와 KAI 수출 담당자가 함께했어요.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이 아니라 진짜 대화를 하러 온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UAE 장교분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우리는 천궁2를 쓰면서 한국을 알게 됐습니다. 납기도 정확했고 사후 지원도 약속한 대로였어요. 그게 우리한테는 생각보다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산에서 납기와 사후 지원은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무기가 오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이 늦으면 현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KF-21을 보러 온 겁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천궁2에서 쌓은 신뢰가 KF-21로 이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이으셨는데 지난 4월에 UAE 공군방공사령관 일행이 KAI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KF-21 시제기에 탑승까지 했거든요. 그게 그냥 의례적인 방문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그전부터 진지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소회의실 창밖으로 리야드의 햇살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 자리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닐 수도 있겠다고. 무언가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UAE 전문가분이 서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KF-21의 블록 2 로드맵,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KAI 담당자가 자료를 펼쳤고 저는 가슴이 조금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박 앵커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블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시청자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KF-21은 단계별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개발됩니다. 지금 양산 중인 게 블록 1이고 다음 단계인 블록 2에서는 공대지, 공대함 정밀 타격 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블록 3에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게 완성형이 아니라 계속 발전하는 플랫폼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동 국가들한테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한번 도입하면 끝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통해 수십 년을 함께 가는 무기 체계인 거죠. 소회의실에서 UAE 전문가분과의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블록 2 개발 일정, 국산 미사일 탑재 계획, 현지 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깊어졌어요. 저는 주로 듣는 역할이었지만 대화가 진행될수록 뭔가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는 감각이 강해졌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KAI 담당자가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이 박사님, 오늘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죠. 박 앵커가 이야기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중동 국가들 이야기만 하셨는데 사실 KF21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가 중동만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맥락이에요. KAI가 현재 중동 2개 국가, 아시아 2개 국가, 남미 2개 국가, 유럽 1개 국가, 총 7개 나라와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은 40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폴란드는 32대 신규 도입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전방위적이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동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중동 국가들은 구매력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에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드론 위협, 미사일 공격이 일상이 된 환경입니다. 그러니 무기를 고를 때 이론이 아니라 실전 가능성을 가장 먼저 봅니다. 그 기준에서 한국방산이 이미 천공투로 점수를 따놓은 거죠. 박 앵커가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물었습니다. 그러면 경쟁자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라팔, 유럽산 타이푼 같은 전투기들도 있잖아요. 저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었거든요. 거기서 한국의 강점이 다시 한번 빛납니다. 라팔은 성능은 훌륭하지만 가격이 KF21의 거의 2배입니다. 타이푼도 비슷해요. 그리고 유럽 무기들도 부품과 기술 이전 조건에서 복잡한 규제가 따릅니다. 완전한 자주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한국방산의 경쟁력,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실 수 있어요? 박 앵커의 질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WDS 전시장 이틀째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전시회 이틀째 오후에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관 부스 바로 옆에 유럽의 한방산 업체 부스가 있었어요. 최신 전투기 실물 크기 모형을 가져다 놓고 화려하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런데 오후 내내 사람이 드문드문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부스는 계속 사람이 몰렸어요. 박 앵커가 살짝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 장면이 꽤 통쾌하셨겠어요.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인상 깊었던 건 모여든 사람들의 질문 수준이었어요. 단순히 전투기 얼마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현지 공동 생산이 가능하냐, 기술 이전 범위가 어디까지냐,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이 나왔어요. 이미 도입을 전제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 질문들 자체가 진지한 구매 의향을 보여주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방산의 또 다른 강점이 나옵니다. 납기 속도입니다. KAI가 폴란드에 FA50 12대를 역대 최단 기간에 납품했다는 게 이미 업계에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중동 국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계약하고 몇 년씩 기다려야 하는 서방 업체들과 달리 한국은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가져다 준다는 신뢰가 쌓여 있는 거죠. 박 앵커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납기 속도가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요? 전쟁 중인 나라 혹은 안보 위협을 실시간으로 받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무기가 내일 당장 필요합니다. 3년 뒤에 오는 최신 전투기보다 1년 안에 오는 검증된 전투기가 더 가치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그 속도와 신뢰를 동시에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저는 전시장 부스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이집트 측 관계자 한 분이 부스를 둘러보다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온 거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언제부터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준비해왔다고요. 그분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군요. 박 앵커가 그 대목에서 잠깐 말을 아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생각보다 오래 마음에 남았거든요. 박사님, 그 말이 많은 걸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산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KF21 개발에만 2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수천 개 기업이 22만 개가 넘는 부품을 조립하면서 쌓아온 기술력이에요. 그 시간이 지금 리야드 전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던 겁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박사님,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불안한 순간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순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전시회 사흘째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째 오전에 공식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중동방공 체계의 미래라는 주제였는데 각국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도 청중석에 앉아 들었는데 미국 측 패널리스트 한 분이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어떤 발언이었나요? 직접적으로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맥락이 명확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신흥방산 국가의 전투기를 도입할 때 장기적인 부품 공급망과 기술 지원, 연속성을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 앵커가 눈썹을 살짝 올리며 받았습니다. 에둘러서 한국을 견제한 거군요.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세미나 청중석에서 느꼈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뒷덜미가 서늘해지는 느낌이랄까요? KF-21은 이제 막 양산이 시작된 전투기입니다. 부품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30년 뒤에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건 아직 증명이 안 된 부분이에요. 미국이나 프랑스는 수십 년간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 격차가 하루아침에 좁혀지는 건 아니죠. 박 앵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KF-21 수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약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점심자리에서 UAE 분과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분이 한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박 앵커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그러셨어요. 미국도 처음엔 신흥방산국이었다고요. 신뢰는 시간이 쌓이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는 한국이 그 시간을 어떻게 쌓아가는지 이미 천공투로 봤다고요. 그래서 KF-21도 보러 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쌓아가는 이 신뢰가 앞으로의 한국 방산 전체를 결정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박 앵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사님, 그 무게감이 전시회 마지막 날에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강렬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장면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녁 공식 만찬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천천히 다시 그려봤습니다. 각국 방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지만 그 안에서 조용한 신경전이 계속됐습니다. 방산 만찬이란 늘 그런 곳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재고 있는 자리죠. 박 앵커가 살짝 웃으며 받았습니다. 치열한 자리였겠네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만찬 중반쯤에 사우디 측 고위 관계자분이 우리 쪽 테이블로 직접 걸어오셨어요. 격식 없이 자연스럽게 오신 거였는데 잠깐 자리를 같이 하시면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표정을 기억해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를 3번 들렀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둘러봤고 두 번째엔 자료를 가져갔고 세 번째엔 담당자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박 앵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협상 시작 의사를 표명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국산 전투기도 검토했었다고 하셨어요. J-35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택지에서 뺐다고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였나요? 무기는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사야 한다고 하셨어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나라와의 관계가 흔들리면 무기도 쓸 수 없게 된다고요. 중국산 무기를 샀다가 관계가 틀어진 나라들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천공투로 이미 그 신뢰를 증명했다고 하셨죠. 박 앵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본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 발언 이후에 저는 속으로 긴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신뢰를 줬으면 끝까지 신뢰를 지켜야 합니다.
납기도 사후 지원도 기술 이전도 약속한 대로 해야 해요.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그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만찬장 그 순간 느꼈던 긴장감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만찬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은 생각보다 맑았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한국 방산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박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귀국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잠깐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앵커를 바라봤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리야드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한참을 들여다봤던 생각들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출장 마지막 날 아침으로 잠깐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리야드의 아침은 조용했어요. 아직 해가 높이 뜨지 않은 시간인데도 공기가 건조하고 뜨거웠습니다. 사흘 동안 전시장을 누볐던 발이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팀장이었어요. 이 박사, 방금 기사 봤어요?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무슨 기사요? KAI 내부 법무팀에서 문제 제기한 거 있잖아요. AI 파일럿 개발 관련해서 해외 업체 계약이 KF21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 외부로 나왔어요. 저는 침대 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박 앵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였나요? KF21에는 향후 자율비행과 전투까지 가능한 인공지능 파일럿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KAI가 그 개발 과정에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법무팀에서 그 계약이 나중에 KF21을 수출할 때 지식재산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내부 반대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언론에 나온 거죠. 그게 왜 문제가 되나요? 만약 그 소프트웨어 기술이 수출된 KF21에 들어가 있다고 미국 업체가 주장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분쟁에 휘말린 무기는 수출이 어려워져요. 우리가 사흘 동안 쌓아온 신뢰, 중동 국가들과 나눈 진지한 대화, 그 모든 게 한 번의 법적 분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호텔방에서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짐 가방이 반쯤 열린 채로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어젯밤 만찬에서 사우디 관계자분이 하신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사야 한다고. 그 말이 이제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박 앵커가 낮게 말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좋지 않았네요. 최악이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가장 좋은 분위기에서 귀국하려던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팀장 통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창밖 사막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20년 넘게 쌓아온 것들이 이런 식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던 감정을 최대한 솔직하게 꺼냈습니다. 방송이니까 포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 이야기는 솔직하게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어요.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된 건가 하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지 담당자가 옆에서 말을 걸었지만 적당히 받아치는 게 고작이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사흘 동안 전시장에서 느꼈던 열기와 기대감이 아침에 들은 소식 하나로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리야드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황토색 사막이 점점 작아지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천공투가 잘 됐다고 해서 KF21도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만이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방산 수출이 얼마나 복잡하고 긴 싸움인지 현장에서 보면서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문제 하나에 흔들리는 저 자신이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오르고 나서 가방에서 자료를 꺼냈어요. 리야드에서 가져온 메모들이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와 나눈 대화, UAE 분이 하신 말씀, 이집트 관계자가 던진 질문들. 하나하나 다시 읽었어요. 박 앵커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읽으면서 뭔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묻는 질문들이 단순히 좋아서 묻는 게 아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전투기를 도입하면 그 나라 공군의 미래가 거기에 달리는 겁니다. 파일럿들의 생사가 달리고 국경 수비가 달리고 나라의 안보가 달리는 거예요. 그 무게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그분들이 그 무게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보러 온 거라면 우리도 그 무게를 감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파일럿 계약 문제, 국산 무장 개발 일정, 부품 공급망 안정화. 이 숙제들은 지금 당장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이유로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박 앵커가 부드럽게 받았습니다. 그 생각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떠올렸습니다. KF-21 개발이 시작된 게 20년도 더 전이에요. 그때 이 전투기가 정말 완성될 수 있을지 의심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했고 기술이 없었고 경험도 없었어요. 그런데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때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까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가방에 다시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포기할 이유보다 계속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다고요. 서울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을 나서니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리야드의 건조한 열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리는 이상하게 맑았어요. 이틀 뒤 팀에 복귀하면서 출장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다. 중동 국가들의 관심이 진지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팀장이 듣다가 물었어요. 그러면 AI 파일럿 계약 문제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명확하게 해줄 계기가 됐습니다. 박 앵커가 고개를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리야드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정리한 게 있어요. 중동 국가들이 KF-21을 원하는 이유가 자주성이라면 우리가 그 자주성을 진짜로 완성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AI 파일럿이든 미사일이든 엔진이든 핵심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완전한 자주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흔들림 없이 가져가야 한다는 걸 오히려 그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겁니다. 박 앵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위기가 방향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한 가지 흐름이 더 확인됐습니다. KAI가 연내에 중동을 포함한 2개 국가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리야드에서 만났던 분들과의 대화가 단순한 의견 교환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저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리야드에서 체결한 항공 무장 사업협력 협약이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이것들이 실제로 개발되고 KF-21에 탑재되면 중동 국가들이 그토록 원하는 완전한 자주성이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박 앵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 완성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국산 무장체계가 실전 배치되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합니다. 스텔스 성능을 갖춘 블록 3까지 가려면 20-30년대 초중반이 될 거예요. 긴 여정입니다. 하지만 방산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 맞다는 거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실제로 걷고 있다는 겁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앵커가 카메라를 한번 바라봤다가 다시 저를 향해 물었어요. 박사님,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갖는 위치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잠깐 말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방위산업진흥회에서 15해 넘게 일하면서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빠르게 세계 시장의 중심으로 들어온 시기는 처음입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2022년에 폴란드가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계약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유럽의 한가운데서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는 게 그만큼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K9 자주포, 천궁2, FA50, 그리고 이제 KF21까지. 지상, 방공, 항공을 아우르는 풀 패키지 방산 국가로 한국이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무기 한두 개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통합방위 체계 전체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박 앵커가 흥미롭다는 듯 받았습니다. 그게 다른 방산 강국들과 구별되는 한국만의 강점인 건가요? 한국이 유리한 포지션에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가격입니다. 같은 성능이면 미국, 유럽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둘째는 납기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가져다 준다는 신뢰가 이미 현장에서 증명됐어요. 셋째는 기술 이전에 유연하다는 겁니다. 현지 공동 생산, 기술 이전에 있어서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열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산화 확대를 통해 미국 수출 통제에서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리야드 전시장에서 제가 목격한 건 단순히 KF-21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천궁2가 그 첫 번째 벽돌이었고 KF-21이 그 위에 올라가는 두 번째 벽돌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보세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방산에서 신뢰는 말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납기를 지키고 사후 지원을 약속대로 하고 기술 이전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신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국산화를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핵심 부품, 엔진, 미사일까지 우리 손으로 만드는 날이 올수록 한국 방산의 경쟁력은 지금보다 몇 배로 커질 겁니다. 저는 리야드 만찬장 마지막 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분이 건너편 테이블에서 우리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던 그 장면이요. 그분이 그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계약서를 들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박 앵커가 살짝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빈말이 아니길 바라게 되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KF-21 개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완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작했던 것처럼요. 박 앵커가 마무리를 준비하는 듯 자세를 고쳤습니다. 박사님,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잠깐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방산 전문가로 오래 일해왔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방산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처음부터 확신했던 건 아닙니다. 의심도 했고 걱정도 했어요. 그런데 리야드에서 돌아오면서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 세계에서 진심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예요. KF-21 모형 앞에 서서 꼼꼼하게 질문을 던지던 중동 장교들의 눈빛이 그걸 말해줬습니다. 천궁2를 실전에서 운용해보고 나서 이번엔 KF-21을 보러 왔다는 UAE 관계자의 말이 그걸 말해줬어요. 그 인정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2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개발을 이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박 앵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이겁니다. 사막은 물을 기다립니다. 아무리 뜨겁고 건조해도 비가 오면 꽃이 핍니다. 중동이라는 시장이 오랫동안 미국과 유럽의 무기를 기다려왔다면 이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지 앞에 보라매가 서 있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앵커가 낮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사막이 보라매를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보라매는 그 부름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이준혁 박사님과 함께 한국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해봤습니다. K방산이라는 말이 이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길 바랍니다. 박사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멈췄습니다.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오늘도 보라매가 비행을 이어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세계 방산 전시회 WDS는 실제로 2026년 2월에 개최됐습니다. UAE 공군방공사령관 일행이 KAI 본사를 방문해 KF-21 시제기에 탑승한 것도 사실입니다. KF-21의 대당 가격이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경쟁 기종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유도 발사 성공과 공중급류 능력 확보도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천궁2가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연속 수출된 것도 사실이고요. KAI가 중동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KF-21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것,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가 국산 항공 무장 개발 협약을 체결한 것도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반면 이준혁 박사, 박선영 앵커, 사우디와 UAE 관계자들과의 대화 장면, 만찬 에피소드는 모두 이야기를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과 상황입니다. 실제 협상 내용이나 특정 인물의 발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은 이겁니다. 중동의 한 관계자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로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먼저 꼽았다는 부분이에요. 성능이 좋아도 가격이 낮아도 신뢰가 없으면 선택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방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어떤 관계든 결국 오래 남는 건 신뢰를 쌓아온 시간이라는 거죠. KF-21이 20년이 넘는 세월 끝에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묵묵히 쌓아가는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그 문을 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그리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 오늘 보라매의 이야기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으면 합니다. 이 콘텐츠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사실과 허구를 창의적으로 엮은 뉴스픽션 형식이며 방산 정책이나 수출 협상에 대한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오늘 이야기가 한국 방산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